네, YTN 라디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런던 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현지에 저희 YTN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변이 이 용어를 좀 혼동해 쓰고 있는데 혼용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6248님께서요. 변종, 변이 이게 같은 뜻인가요?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살펴보니까요. 변종보다는 변이가 맞아 보입니다. 이제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요. 변종 바이러스라면 유전자의 특성까지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변종이란 하기는 어렵고 변이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영국에서 확산하는 바이러스도 제가 앞으로 표현을 변이라고 좀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쿄에 나가 있는 YTN 박진환 리포터 연결해서요. 현지에 이 영국에서 확산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진환입니다. 예, 박진환 리포터님. 예. 먼저요, NHK 보도에 따르면은 30대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그 가족이 감염됐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종의 방역의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PCR 검사를 받게 돼 있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이번에 조종사가 감염이 되면서 처음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 예. 승무원들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의 책임 하에서 격리 조치나 건강 관리들을 이제 추적 관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항에서 이제 PCR 검사나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검역을 면제하는 예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그 예외 조치로 입국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승무원이 PCR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면제 조치가 이제 좀 사회에 알려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같이 살고 계시던 20대 가족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되기도 해가지고요. 좀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무원은 특례 조치에 따라서 공항에서 검역받지 않았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 또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이제 양성자들의 추적 관리나 이런 조치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동을 했고 어떻게 전파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25일 날 이제 처음으로 영국에서 입국한 일본인이 변이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거의 지금 매일매일 감염 사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양성자들의 입국한 양성자들의 바이러스를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능성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승무원들이 예외 조치로 입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해외에 출발하고 입국하는 그런 여객기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승무원들의 수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통한 입국한 사람이 양서가 닿았다는 건 사실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빨리 만들어야 개정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비판을 높았던 게 이런
법안을 포함해서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늦어요. 예. 정치권에서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들었던 보도, 현직 국회의원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전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이런,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PCR 검사 난민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PCR 검사 난민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19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능력에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하는 날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망하신 국회의원분들도 한 4일 정도를 감기 증상으로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에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면은 박신환 리포터께서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명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긴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의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 불안감이 더 큰 거죠. 저희가 감염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요? 대비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루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불안감이 크다면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은 좀 잘 지킵니까? 보시기에? 근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조심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들을 굉장히 착용을 잘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젊은이들이나 이제 유흥가들은 아직까지 영업을 많이 하고요.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집단 감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휴업을 한다거나 영업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정부 시책에 따를 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고 한국같이 이렇게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이긴 한데 모든 걸 이제 영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맡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내놓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확산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대조적이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행정 명령을 내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 사례는 적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업자들한테는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됐지만 정부에서 또 지원금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이 기관은 공식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국내 유행 단계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안 됐을 뿐이지 조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국내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발표에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데 신규 입국 외국인들은 불허하기로 또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경한 조치 이거는 강경한 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스가 정권의 지지율 급락과 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스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지율이 70%를 넘어섰거든요. 모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긴 했는데요. 지금 3개월 지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지지율을 보면 30% 중반에서 40% 초반인데 이렇게 3개월 만에 30, 40% 이상 떨어진 것도 역대 최고 수준이긴 합니다.
특히 그 스가 정권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내놨던 여행 장려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할인권을 배부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시작하자마자 감염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데 스가 정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 코로나 확산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명언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국민 여론들이 코로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급락했던 지지율이 발표된 그 직후에 여행 장려 정책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국 같은 경우도요. 그 영국 변이에 감염됐다는 사람이 발표된 직후 토요일 날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면서 네. 그 외국인 입국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지지율이 떠밀려서 국민 여론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제 정책을 만드는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뭐 신규 입국 불허하는 거니까 뭐 나가는 건 상관이 없겠죠? 예? 예. 그 일본으로의 그 입국은 불허하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럼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국하는 건 뭐 가능하겠죠? 예, 출국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말만 굉장히 신규 입국 불허라 그러면 국경을 폐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이랑 중국처럼 양국이 협의를 한 경우에는 비즈니스 관계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외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이제 언론을 포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글로벌 센터 박진환 리포터였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코너 이름은 여의도 실업자들. 자,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성범입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세 분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하고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 지금 마스크들은 쓰고 계시죠? 벗고 계십니까? 휴대식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저희 스튜디오 나오셨을 때도 방역 때문에 마스크 다들 쓰고 하시니까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댁에서 혹시 하고 계시면 좀 잠시 벗고 좀 하시죠. 예. 자, 대통령이 3차 지원금 9.3조 3천억 원 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집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백신 협상 나서서 모더나 거요 2천만 명분 공급 합의했다고 하고요. 자, 상당히 이제 정부와 여당 발빠르게 이제 지금 이 백신 공급 상황 공급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 여론 국면 전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정걸 전 의원요. 예. 이제 선별 지원금으로 예산에서 3조 했죠. 그래서 그 3조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팬데믹 2.5에 이어서 지원금 9.3조는 이제 몇몇 세금이라든지 선별적 제한에서 풀리는 분들 몇 분을 빼면 한 50만 원, 1인당 한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목마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또 기운이 좀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2천만 명 공급에 이제 합의가 돼서 못 떠났고요. 정확한 계약을 하게 되면 약 한 5,800만 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동안 오락가락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하고 있는 그 점에 관해서 이번 모더나 2천만 명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논의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던 다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알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어서 모데나로 좀 다양성 있는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반 방법이라든지 또
또 효과,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의문을 제기받는 경우도 있어서 예, 정은경 본부장의 이제 청장이죠. 예, 청장의 여러 유통 과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의혹, 좀 약간 걱정했던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품종도 또 상품도 또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함으로써 그 점에 관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해서 위험을 분산시킨 점에서 또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로 백신 확보 물량이 5,800만 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5,600만 명이요.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5,600. 예. 3,600에서 2,000만이니까 5,600만 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성분. 신성분 신성분 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걱정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어찌됐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도하게 마음을 놓게 됐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백신이 코로나19의 결정적 대책이고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많이 했고 그런 좀 한 50여 개 가까운 나라에서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불안감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지금 남은 거는 결국은 이제 언제 실제 들어오느냐. 또 들어와서 우리 국내 과정을 유통 과정을 거쳐갖고 언제 동네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접종이 되느냐 이것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남은 문제인데 다행이다라는 걸 보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착오 때문에 이번 겨울은 적어도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는 우리 국민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점은 또 분명한 거예요. 다른 나라 40여 개 국가는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더 일찍 나서 주셨더라면 전 나라를 동원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도 의견 주십시오. 저도 신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우선 대통령께서 이제 고생하셨다. 그리고 모더나 CEO하고 직접 통화하고 또 직접 부탁을 해서 이런 결실을 거둔 것은 잘 하셨다. 일단 이제 칭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까 조금만 빨리 하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근데 지금 2분기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분기에 물량이 몇만 명, 그러니까 얼마가 맞을 물량이 들어오고 3분기에 얼마가 맞을 물량이 들어오고 이게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령 2천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령 2분기 말인 6월 달에 가령 한 30만 명 맞는 분량만 들어온다 이러면 사실은 합의는 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합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의 원칙에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분명하게 좀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더 힘을 좀 내서 잘 열심히 띄워주셔서 가능한 한 2분기 안에 가령 1,000만 명이라도 맞을 수 있는 분량이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면 저희 국민들로서는 대통령께 좀 더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거고요. 지금은 조금 좀 아직은 좀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물량이 어느 만큼 정확한 어느 시점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또 말이 좀 다른 것도 들린다.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박았죠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이제 그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우선 의료진이라든지 사회적계층이라든지 또는 건강 그 노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1월이면요. 그것이 이제 이미 구매 계약까지 체결한 3,600만 명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돼도 저는 그 순서로 따져 보면 2분기, 3분기 내에 이번에 확보한 모더나도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은경 정청장님이 얘기하신 그 이제 그 집단 면역의 그 항체 형성 효과로 볼 때 벌써 이미 한 100% 이상의 이제 그 접종 가능성의 그 확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얘기하신 것도 보니까 최근 추가 도입한 백신 반입의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약간 말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지적됐던 주요 이 백신에 책임 있는 분들, 뭐 대통령님까지 포함해서 말씀은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지적된 그 뭐 오락가락이니 불분명이니 또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은 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긴급 현안 질의라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어찌 보면 대정부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또 과거에 지냈던 일들을 이제 또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죠. 뭐 저는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또 이제 지난 12월, 1월 뭐 앞으로 진행된 1월에 있을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긴급 현안 질의까지 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뭐 그 점에 관해서 웬만하면은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입장하는 가지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성문 의원님께서는 뭐 그럼 주호영 대표가 주장한 긴급 현안 질의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고 국민들 유일한 이유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달에 얼마나 많은 양이 한국에 와서 우리는 언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은 명쾌한 답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국회에서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고 따지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정도 설명해야 되고 무엇보다 참 야당에서는 당연히 주장해도 정부 여당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야당에서도 지나간 이야기 왜 실패했냐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대로 물어준다면 그건 저는 뭐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번부터 쭉 기본 인식이 우리나라는 코로나 통제가 잘 되고 있으니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은 서둘러 필요 없다고 했던 게 10월 달까지 기조였다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서고 하니까 아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서 그나마 확보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정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찌 된 거냐라고 따지는 것은 저는 필요한 절차고 정부 여당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상황을 대신 묻는 거다라고 봐요. 김균 전 의원도 같은 의견이시겠습니까?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가리지 말고 상시 국회 1년 365일 국회를 열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시 국회 하면 이런 문제 논의 안 하면 도대체 뭘 논의하겠다는 건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장에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 법무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한 30분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불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뭐 다 코호트 격리로 해가지고 환자들이 그 안에 갇혀 있고 대부분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생각은 뭐고 뭐 때문에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아까 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얘기는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뭐 2분기부터 대규모로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성이 지금 몇 월 달에 몇만 명 분이 들어오는지 몇 월 달에 몇백만 명이 이렇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 당국자 그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준비했으면 준비한 대로 준비가 안 됐으면 국회가 혹시 도와줄 일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표현을 긴급 현안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임시국회라고 하든지 뭔가 지금 국회는 열려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수처장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저께 후보 2명 압축됐고요. 판사, 검사 출신 1명씩. 자, 이러면 오늘 대통령이 1명 지명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뭐 또 앞으로도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이고요. 또 이제 내년 4월 초 또 뭐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 선거가 있고 시장 선거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 추천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결국 야당 추천했던 추천위원 두 분이 퇴장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을 가졌던 것이고 파행으로 보여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추천된 분은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두 분이었고요. 한 분은 이제 판사 출신으로 지난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때 아마 특검 수사관으로 활동하셨던 판사 출신으로는 좀 이례적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맞습니다. 이건희 후보자는 대검에서 이제 정통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양쪽의 두루 입장을 서로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공수처를 가장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을 이제 대통령이 명하실 텐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야당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미 법으로 이제 지나가 버린 비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시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전망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대책을 좀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운영과 기타 안전성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정구 안 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한테 어떻게 언짢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구 전 의원님, 그러면 한 언론에서 보니까 오늘 조간에서 이 두 분 중에 김진욱 후보 쪽으로 대통령의 마음이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분 다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변협에서 이렇게 제기한 그런 여러 이제 선거의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초대 공수처를 사실 이제 검찰 출신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법원에서 하되 다만 이제 수사라든지 아주 심도 있는 수사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야당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이제 경륜을 갖추고 또 경험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아마 수사관보다 더 강력한 수사관의 능력과 어떤 성향이 있는
판사 출신으로 네. 낙점하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어떤 심성에 맞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승범 의원님께서는 이 최종 후보자 2명 중에 어느 분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니까 예. 제가 볼 땐 그나마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어찌됐건 오늘 안 내일 대통령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임명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출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야당이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건데 지금까지 이 공수처를 둘러싸고 이렇게 혼란을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인사쇄신, 국정쇄신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운영 기조를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 3개월 남았고 임기가 1년 5개월 남았잖아요. 예. 여기서 가장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지금 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인사도 다시 지금 개각이 진행됩니다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 쇄신을 해야 돼요. 국정 쇄신. 그걸 우리는 국민들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출발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민의를 헤아려서 네. 또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고칠 것은 고치는 수정하는 이런 정치의 본령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아직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에서 나오고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히 빼앗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정경심 씨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부 탄핵까지 나오는 이런 흐름은 이렇게 좀 안정과 그리고 쇄신을 바라는 일반 국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의 방향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공수처 출범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이제는 더 큰 차원의 국정쇄신. 쇄신과 국정쇄신이라는 거죠. 네, 민심을 읽는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백윤희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분 가운데 한 명 지명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에 낫다고 일단 보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예. 제가 두 분 다 조금씩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예, 조금씩 알고 계신다고요. 예. 네, 두 분 다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예. 성품도 조용하고 또 품행도 단정하고 예. 아마 두 분 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저는 공수처를 잘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공수처가 생기게 된 계기나 동기가 지금 이제 원래 검찰이 검찰 자체 내부의 비리를 수사하는데 대단히 좀 서툴렀다. 그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공수처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초대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 임명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일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전근 근무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임기를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돌리는데. 네, 심지어 상피제도 비슷하게. 예, 상피제도도 있고. 근데 공수처 검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임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서울 한 군데에서 특정 계층만을 수사 타켓으로 해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나 이런 점에 이 개인적인 이점도 있거니와 또 권한이나 권력으로 보면 공수처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정된 공수처장이 포함해서 얼마만큼 공수처 검사 한 명 한 명을 정치적 중립성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특히 그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개혁 더 밀어붙여야겠다. 그래서 뭐 이른바 시즌2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이런 내용 담은 법 제정 추진한다. 그리고 법안 발의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 먼저 이거는 김대진 전 의원께 먼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우리나라 표현에 홧김에 무슨 짓 한다고 하는 무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1년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 본회의나 아니면 예결이나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표 내고 나가라라고 계속해서 사실상의 압력을 넣었고 예. 그 압력이 안 통하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어거지 징계를 해서 결국은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것조차도 지금 법원에 의해서 막힌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막히니까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입법적인 해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어디 얼마 전에 정경심 교수 판결 나고 나서 이제 무슨 사법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어떤 판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차라리 중국이나 소련 공산당식으로 공산당 당 파견 지도 요원을 법원이나 검찰청에 차라리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의 어떤 비꼬는 글을 판사님이 썼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가 당신네들 사유물이냐 지금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고요.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토지 세금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을 하면서 이 여론조사도 하고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범 실시도 해보고 그래서 조그마한 이 세율 조정을 하는데 무려 15년을 걸려서 이게 세법 개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작년 연말, 작년 이맘때쯤 했고 그게 이제 1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조정 기간이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검찰이 6개 범죄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 경찰만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것을 시행도 안 해보고 나서 그냥 검찰청 없애버리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뺏는 식으로 지금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선문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공소청 세운다고 하는데요. 정말 김경진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단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6개로 딱 이미 줄어 있어요. 네네.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1차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이미 가져갔다고요. 근데 이 6개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선거사범이라든지 대형 참사라든지 방위산업사건 이런 것만 검찰이 하도록 이미 돼 있는데 이것도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권하고 공소 유지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결국은 경찰한테 가잖아요. 경찰에 지금 만들어진다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한국의 FBI 같은데 수사권이 다 가고 검찰은 공소만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국민들의 권리보 다시 말하면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얼마나 나을까라는 점에서 관찰해 본다면 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가 나왔잖아요. 공수처 있고 검찰 있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이 체제로 만든 지가 벚꽃이 겨우 해놨는데 다시 한번 검찰에서 모든 걸 빼앗는다 치면 그럼 그 2,000명이 넘는 검사와 8,000명의 수사관들은 그러면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이런 건 좀 같이 나와줘야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 다시 검찰에 남아있게 되니까 이것도 못 참겠다. 그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에서는 수사권 하나도 못 주겠다라는 그 발상에서 나온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과 모든 게 좀 어긋나고 비현실적인 일부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자,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검찰청 폐지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사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죠. 예. 근데 이제 지난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대 범죄를 빼놓고는 직접 수사는 다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검기권 조정에. 예. 예, 근데 그 6대 범죄는 뭐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뭐 공직자, 뭐 선거, 또 방위사업 범죄,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 뭐 이런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검찰이 이 6개 중대 범죄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사실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모든 걸 다 검찰이 하고 있죠. 검찰이 또 6대 범죄 외에도 예. 이미 이제 시작한 수사는 뭐 그 확대된 사실을 이제 경찰로 넘길 수도 있지만 뭐 거의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들도 여기 보장이 돼 있고 예. 또 뭐 송치후 수사권이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경찰 수사가 남용할 때 이제 그 시정 조치를 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보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이 됐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그 합의에 많이 있습니다. 수사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에.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검찰권 그러면 일부 남아 있는 수사권.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주 그것이 6대 중요 범죄니까 뭐 사실은 사회 비중도나 이런 거 볼 때 건수는 적더라도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 비중을 보면 한 절반이 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요. 네, 그래서 뭐 합의해서 이렇게 잘 못했다 경찰 쪽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제 반영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요번 공소청법은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냐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검찰의 수사권은 다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골자입니다. 예.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이 1차적인 법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 이제 후속적인 입법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기타 경찰청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후속적인 입법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좀 복잡한 국가수사구조 체제의 일부의 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예. 지난번 합의한 내용과 좀 다르게 검찰의 수사권은 이제 완전 폐지하는 걸로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일단 합의된 내용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좀 보완하고 또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검찰청의 어떤 수사권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완결하게 만드는 것이 좀 좋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제 너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념적으로 먼저 큰 주장부터 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 지난번 합의된 6대 범죄 사건 등 기타 여러 수사의 권한을 사실상 안 놓치고 더더군다나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전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식물화시키기 위한 그런 네.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그 입장을 예. 분명히 이제 입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법을 만들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와 그 국가 간의 국가 조직 아닙니까 이 수사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이제 거대한 그 흐름을 좀 규정하고 이제 다시 좀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직 의원분들의 예리한 정치 분석 여의도 시럽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오늘도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못 나오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벌써 2020년도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참 힘들었지만 네. 메이저리그 류현진, 김광현 선수 활약 보면서 잠시나마 시름 있고 참 웃었던 기억이 많은데요. 네. 내년에는 한 명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유격수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이 초읽기입니다. 국대 유격수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초읽기. 자, 그러면 네. 뭐 계약서 거의 뭐 그럼 뭐 저 계약했다 봐야 됩니까? 네. 미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뭐 입단에 합의하고 마지막 메디컬 테스트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MLB.com을 비롯해서 현지 매체들이 앞다퉈서 계약 소식 전했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어서 이제 얼마에 가느냐 이 정확한 계약 조건이 안 알려졌어요. 예. 근데 지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 보면 4년에 총액 2,500만 달러 약 273억 원이라고 전했고 예. 다른 매체들도 이제 보면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의 연평균 700만 달러 약 76억 원 넘는 돈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김하성 선수가 95년생 만 25살로 좀 어린 만큼 예. 잠재력이나 미래를 좀 높이 쳐준 것 같고요. 예. 김하성 선수가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면 KBO에서 그 포스팅 시스템 비공개 경쟁 입찰로 간 예. 선수가 됩니다. 이걸로 가장 큰 계약을 했던 게 류현진 선수인데 예. 2013년 앞두고 6년에 3,600만 달러 받으면서 LA 다저스 갔었죠. 예. 김하성 선수 사실 류현진이랑 함께 토론토에서 한솥밥 먹지 않을까 기대감도 좀 컸는데 샌디에이고에는 보면 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뭐 계약 조건에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요. 샌디에이고는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팀이고 홍성은 코치도 일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예. 정확한 거는 도장 찍으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빅리그 진출, 자 거의 뭐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으니까 뭐 네. 도장 치는 것도 뭐 그냥 금방 할 것 같은데 이왕 가는 거, 네. 저 국대 유격수니까 가서도 보면 유격수 하겠죠? 그게 샌디에이고가 보니까 호화 군단이더라고요. 예. 유격수에는 타티스 주니어, 또 3루에는 매니 마차도 선수가 있습니다. 롯데 딕슨 마차도 말고 쟁쟁한 선수가 버티고 있어서 뭐 포지션을 이루수로 전향한다 이런 가능성도 좀 높게 보이는데요. 이루수로요. 네, 타자로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동안 이제 갔었잖아요. 많이. 예. 1호가 뭐 강정호 선수였고 이후 뭐 김현수, 박병호, 이대호, 황재균에 이어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가게 되면 6번째 한국 프로야구 출신 타자가 가는 건데 뭐 사실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이긴 합니다. 올해 30홈런에 3할 타율 쳤고 힘과 정확성 겸비한 강타자, 뭐 수비 범위도 넓고 어깨도 탄탄해서 뭐 흠잡을 데 없다 이런 평가인데 타자로서도 성공 시대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뭐 유격수 못하면 차라리 삼수가 날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면 네? 삼루수요. 삼루수도 쟁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이제 아까 뭐 기본적으로 저 유격수하고 삼루를 하려면 어깨가 좋아야 되는데 이루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삼루수에 매니 마차도 선수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자, 다음 얘기요. 자, 키움의 이른바 펜사찰 의혹 결론 나왔습니까? 네. 나왔는데 키움의 허민 이사회 의장이 공식 훈련 외적으로 선수들 데리고 뭐 캐치볼 배팅 연습 이른바 야구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찍어서 방송사에 제보한 사람을 구단 CCTV 이용해서 색출하고 사찰했다 뭐 이런 행위인데 KBO 정말 장고 심사숙고한 끝에 허민 의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 내렸습니다. 뭐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 뭐 보니까 품위 손상 행위라는 거예요. 2개월. 근데 2개월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요. 데자뷰가 약간 느껴지는데 키움 구단에는 또 엄중 경고만 내렸어요. 정운찬 총재는 키움은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 질서를 어지럽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효성이 사실 크게 없는 거라서 구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메이저리그 갈 김하성 선수도 키움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키움에서 이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키움 쪽에서 뭐 반발했다고 하던데? 사실 상벌이 갈 때부터 이 결과 보고 우리가 소송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풍겼었는데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나오자 KBO 징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소송하겠다는 말이죠. 사실상 불복한 건데
KBO도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예. KBO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구성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스포츠계의 불문율, 선수 존중해야 된다, 팬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정서들이 법률적으로도 예. 어떤 해석을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이게 유효하다고 할지 아니면 정말 추윤 갈등처럼 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효력정지 가처분이 또 본안소송이니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네. 또 봐야겠네요. 잡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다음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거 사파전 이거 10초 내에 말씀해 주세요. 10초 남았어요. 후보 이름만 짚어드릴게요. 네, 어제 네. 오후 6시 마감까지 상황이 급변했는데 결론은 기호순으로 이종걸 전 의원,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이기흥 현 체육회장, 강신욱 당국대 교수 4명이 최종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